앞문으로 들어가려다 네. 뭐 창문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네. 이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민주당에서 우리가 원하는 입맛대로 재판부를 구성을 해보겠다라고 제일 처음부터 추진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판사회의라든지 약간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판사회의라든지 아예 그 대법원에서 법원 행정처라든지 대법원장의 관여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이걸 대놓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위헌이다. 그리고 위헌의 최소화란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세상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위헌의 최소화가 돼서 그러면 위헌이 조금 있으면 위헌이 아니고 네. 그러면 많이 있으면 위헌인가요? 네. 아니잖아요. 네. 아니 이건 정말 법학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봤던 헌법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바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현재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 중에 한정 위헌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한정 합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예. 뭐냐면 이렇게 해석되는 한 위헌이다. 예. 그러니까 조그마한 위헌이 있더라도 그걸 다 위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까지 뭐 대통령실 우상호 수석도 그런 얘기를 했으냐, 뭐 최소화하겠다. 네. 위헌은 없애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네. 제출하지 않는 거죠. 이 그렇습니다. 법안을 하지 않는 것이 예. 맞는 건데 이걸 하려다가 이제 슬그머니 보니까 상황이 이상한데 이러면 안 되겠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슬쩍 옆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잘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리고 원래 이 법을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 자체가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18일 날 구속영장 기한이 끝나면 네. 풀려날 수 있다. 네. 그러면 되겠느냐? 음. 약간 이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생겨버렸어요. 1월 16일 날 지금 체포영장 방해와 관련한 1심 선고가 지금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특수 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네. 근데 이제 그게 유죄가 될 것인지 무죄가 될 것인지 판결 선고 날 봐야 되겠지만은 네. 일단은 그 선고 결과를 보면 네. 뭐 인신의 자유가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그 내부적 전체적인 법원 기류상을 보면. 그리고 보통 지금 일반 이적죄로 기소를 해놓은 거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지금 연장을 신청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이런 어찌 보면 처음에 윤 전 대통령 측이 풀려날 것을 예상을 해서 이 법을 추진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속마음을 또 들어보니 이거 추진해가지고 이거 위헌 분명히 제청이 되게 되면 네. 재판은 지연될 텐데 맞습니다. 지연되고 그러면 그 기간 구속영장 기간이 다 끝나서 네. 어차피 나온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아니 그럼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거 추진해가지고 풀어주는 거 아니냐? 의도가. 네.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없지는 않다라고 내심은 그런데 얘기하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년 1월쯤 음. 지난번에 추미애 위원장이 추진하려다가 잠시 중단돼 있던 거 있잖아요. 헌재법 개정안. 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면은 네. 전부 다 재판이 중단되는데 네, 그건 예외로 네. 내란과 외환의 재판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그때는 원래 쌍끌이로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걸 맞아요. 패키지로 한다고 그랬어요. 네. 추미애 본인 워딩이 패키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이번에 네. 내란 전담 재판은 이번 12월에 딱 하고 네. 그다음에 1월 초에 갑자기 추미애 그거 딱 들고 나와서 그거 통과시키면 네. 그럼 아니, 재판이 계속 속행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그 법률안도 제가 네. 봤을 때는 위헌 제청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왜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네. 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어야 되는데 네.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소급표를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 사건이니까 앞으로 있을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측면에서는 위헌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목적은 제일 처음에 어떤 대통령을 절대 풀어줘서는 안 된다 이런 목적이었는데 저는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가 됐어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진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왜 추진하냐? 오로지 개딸이에요. 이건 저는 전형적인 개딸 입법이라고 보거든요. 아, 개딸들만 보고 야 우리가 하고 있어. 우리가 할 거야. 이거 대부분에서도 얘기를 내놓음으로써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걱정 없이 너희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것 같이 뭐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신 재판에 이제까지 배당을 누가 특정해가지고 한 경우가 어디 있었냐. 네.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법원 말이 다 맞아요. 네. 대법원에서 뭔 틀린 말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무조건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조희대 대법원은 아예 치워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네. 지도부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되지 않는 야, 게 조희대 이름 석자를 거론하면서 네. 입법 취지를 말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되게 그냥 뭐 추상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네. 차단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 환송심 이후에 벌어진 모든 오딩인데 다 그날 이후부터예요. 네. 그 전에는 법원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금 어찌 보면 그 지지자들은 네. 검찰을 없앴으니까 일단 검찰은 이제 뭐 별로 성토하지 않아요. 네. 이미 다 망가뜨려 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는 대법원만 남은 거예요. 네. 원래는 민주당이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안 했어요. 작년 그렇죠. 국감 때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만 보더라도 아니 법원이 뭐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다 물려줬잖아요.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하세요. 우리가 다 네. 해드릴 테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자세였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네. 파기환송심 이후에 음. 지금 저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왜냐면 못 죽여서 안달인데 네. 지금 이제 지지자들은 거기에 매몰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희대 사법부는 무조건 나쁜 놈들이고 내란 동조 세력이고 아니 당신들이 추진한 조은석 특검이 아무나 관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과를 네. 내놨어도 저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란 특별재판부를 민주당이 해야 된다. 이걸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 그런 목적으로. 과정을 볼 때 말이죠. 네. 내란, 외환, 반란 이런 국가적 매우 중대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네. 그것을 어떻게 1, 2심의 판사회의가 모든 의결권을 그건 갖고 말이 안 돼요. 대법관 회의와 대법원장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예. 이제까지 법원에서 배당을 할 때 네. 대법원장이 관여한 바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냥 네. 대법원 내 안에서 규칙적으로 정해진 바대로 그냥 무작위로 했던 거예요. 랜덤 형식으로. 네. 누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전담 재판부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담 재판부가 없어요. 법원 가서 보면 네. 형사 15부, 형사 12부 이렇게 돼 있으면 네. 그런 부서가 있는 거지. 그 재판 부서가 주로 예를 들어서 부패 사건을 주로 맡으면 그냥 부패 사건 전담부 네. 이러는 것이지. 그래서 이 재판부는 여기에 조금 전문성을 띠고 있으니까 네. 여기다 많이 일단 배당을 하자. 네. 이런 것이지. 이제까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그 재판부를 만들어 가지고 재판한 경우가 어디 있었냐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결과의 정의, 결과적 정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정의라는 게 절대적 정의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정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의예요. 지금 이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에 어떻게 됐든 결과는 몰라요. 어떤 네. 판사가 네. 어떤 결정을 할지는. 그렇지만 이 절차에 있어서 어떤 누구도 이의를 삼을 수 없는 공정함을 가지자. 네. 그래야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할 거 아니냐. 누가 네. 됐든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이든 싫어하시는 국민이든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하려면 절차가 공정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권 분립 국가에서 입법이든 행정이든 다른 쪽은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야라는 말이 간혹 통할지 몰라도 사법만큼은 안 그렇잖아요. 아니야죠. 그렇죠. 사법만은 오로지 절차도 공정해야 된다. 뭐, 그래서 다 뭐 형사 소송법 이렇게 절차에 관한 법률들이 따로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정성을 네, 기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가 뭐 이제까지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네. 뭐 오류가 있었던 적도 있었죠. 뭐 군사 독재 시절 때 뭐 오류가 있었던 적도 있고 뭐 권력에 뭐 무릎 꿇었다고 볼 수 있는 판결이 있었던 적도 네. 있어요. 아, 재심이 있어가지고 네. 뒤집힌 때도 있었잖아요. 그거 다 재심해서 지금 다 뒤집고 있잖아요. 법원 스스로 그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다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당시에 어떤 정말 과거 독재 시대에서도 법원만큼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법원만큼 건드리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정말 소신 있는 판사들은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보세요. 얼마나 흔들어댔으면 법원 스스로 이런 애교를 만들어가지고 하겠다고 하겠어요. 저는 이건 거의 멱살 잡고 진짜 맞아요. 너무 흔들어대니까 야 나 진짜 네. 죽겠다. 그만 야, 흔들어라 이거거든요. 오늘 저는 설 변호사님 이렇게 토로하시는 걸 그러니까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좀 제가 네. 좀 이 부분은 너무하다 와, 싶어요. 그럼 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 진짜 상권 분립을 너무나 해치고 있는 거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네. 진짜 좀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다. 저는 네. 이거를 약간 주식회사 체제에 빗대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원래 주식회사라는 거는 주주들이 어떤 의결을 통해서 대표도 뽑고 막 이렇게 과정을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회에 의장이 있는 거고.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야 이사회 의장인 그 사람 나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네. 걔 빼고 네.
자, 그다음에 이사들 뭔데? 지네가. 자, 직원회의. 직원회의에서 직원회의. 결정해. 네. 직원회의에서 임원도 결정하고 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어떤 근간이라는 예. 거를 흔드는 법이다라는 느낌이 그럼요.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어서 이건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나중에 대통령 임기 끝나고 예를 들어 보수 정부가 들어섰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사법부에 대놓고 이재명 재판 뭐 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라. 네. 이렇게 해도 이제 할 말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렇네요. 그렇죠. 예. 야, 너 했잖아. 음. 왜 그때는 그렇고 왜 너는 안 돼? 이재명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되고 왜 이재명 그때는 전 대통령이 됐겠지.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통령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네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그렇죠. 사법부가 계속 흔들리잖아요. 네. 어떤 권력 이게 입법 권력에 아니면 입법이나 행정 권력에 의해서 맨날 뭐 어떤 사건 전담 재판부 만들어라고 그냥 계속 멱살 잡는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님이 네.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은 내란이 안 일어나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건가요? 이분들은? 아니죠. 이제 그 재판이 끝나면 또 해체를 하겠죠. 또 해체해요? 네, 재판부를 해체를 하겠죠. 아니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아니 앞으로 내란이 얼마나 더 일어날 건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내란의 상시화야? 저는 너무나 지금 궁금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찾아보니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판사가 380여 명이고 네. 예. 그다음에 서울 고법에 350여 명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형사부만 따로 떼면은 한 그 절반이나 절반 좀 못 미치겠죠. 네. 민사가 판사가 네, 더 네, 많으니까. 네, 네. 자 그런데 그분들이 한 150여 명이 모인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내란 전담에 들어갈 판사를 어떻게 골라내죠? 가령 국제인권법 회원이다. 네. 이 사람 거기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본인들은 넣고 싶게 민주당에서는 넣고 싶겠죠. 근데 그거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가령 거기 어떤 판사가 피고인하고 연수원 동기생이다. 네. 고등학교 동창이다. 네. 그다음에 고향이 같네. 그런 게 다 제척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판사 회의에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판사 회의에 그게 어디로 네. 굴러가요? 판사 그러니까, 회의가. 그리고 판사 회의에서도 아마 굉장히 뭐 거기에도 뭐 진보적인 판사가 있을 것이고 네. 보수적인 판사들도 있을 것이고 예. 뭐 그냥 뭐 중도적인 판사도 있을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판사들도 어느 정도 그 한계 선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판사라도 네. 저는 아마 무작위 배당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하지만 몰라요. 또 그 판사 회의에 또 누가 들어와서 목소리 높이면 원래 회의란 게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들어가서 목소리 크게 그렇죠.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면 에이 뭐 그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쭉 따라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저는 판사 회의가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죠? 누가 중재합니까? 판사회에서 아마 여러 가지 안을 두고 본인들이 뭐 다수결을 할 수도 다수결로 있죠. 한다. 다수결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양심 있는 판사라면 이건 기존의 법원에서 하던 대로 만약에 진짜 법이 통과돼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냥 무작위 배당으로 하자라고 가는 방법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변호사님 저도 네.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어제 서울고 판사회에서 그 전담 재판부를 2개 만들기로 그렇게 네. 결정을 맞습니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현재 14개인데 이제 16개가 되는데 네. 그러면 무작위로 돌린다고 할 때 네. 2개만 무작위로 돌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대법원이 만든 예규는 그러지 말고 16개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하자. 그렇죠. 기존이라면 네. 14개 중에 하나를 네. 고르도록 네. 하자. 네. 네. 그러면 1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 무작위라고 할 만해요. 네. 2개 중에 하나? 이건 좀 그렇죠. 고개를 갸웃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판사에 대한 배당도 법원 행정처에서 이제 뭐 어떤 뭐 분명히 이걸 또 새로 만들다 보니까 그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성향 자체를. 근데 최대한 성향 없는 오해 안 살 사람들로 아마 최대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성향 없는 걸 어떻게 검증하죠? 그건 모르죠. 이제 내심의 영역이니까. 근데 아마 우리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네. 저 사람은 일을 잘해. 네. 일을 조금 좀 그래. 네. 약간 이게 평판이란 게 있잖아요. 판사의 능력치에 대한 평판. 저 사람은 재판을 좀 나이스하게 한다. 깔끔하게 한다. 그리고 네. 신속하게 한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대충 있을 것 같아요. 동료들의 평판 조회. 네, 뭐 그런 것도 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통 야. 우리도 변호사들도 어떤 판사는 굉장히 재판을 잘하더라. 예, 네. 진행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은 솔직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나한테 내가 이길 수도 있고 나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변호사들은 판사의 어떤 부분을 판결의 결과를 놔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진행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굉장히 서로 이게 상대방 양쪽 당사자가 전혀 불만 없이 네. 빠르고 공정하게 진행을 하더라. 네. 그게 가장 좋은 판사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 대법원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음. 그게 좋은 판사예요. 네. 그걸 하라는데 뭐 덧붙일 말이 없네요. 신속하고 공정하게. 네, 신속하고 공정하게. 네. 그런 판사가 최고의 판사죠, 솔직히. 네. 결과는 뭐 차치하고 그건 증거와 어떤 재판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출되는 모든 어떤 진술이나 증거 자료로서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그건 판사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글쎄요, 진짜 민주당에서 통과시킬 것 같긴 한데 저는 네. 뭐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었을 때 어떻게 될지. 근데 분명히 재판이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조건 이연 제청을 하거든요. 예. 할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하죠. 이건 당연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거 하고 네. 넘어가야죠, 네. 분명히. 근데 이제 이걸 재판부에서 이연 제청 심판을 안 받아주기도 좀 애매하다 좀 보여요. 그런데 어. 이번 경우에는 말이죠. 네. 제가 한 가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 설마요. 설마죠. 아,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네, 죄송합니다.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법원 조직법에 보면 네. 판사회의가 자문기관이라고 딱 명시를 해놨어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법은 이 판사회의를 의결기관인 것처럼 의결한다라는 표현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상충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에 불과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게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 네. 근데 이것을 의결기구로 넣어버린다는 것도 저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재판을 공정하게 받아야 된다. 누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공정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어떤 외부적인 개입 요소가 있어버려서 네. 기존에 어떤 법원에서 했던 방식이라고 한다면 네. 그걸 뭐 피고인이 무슨 수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네. 아, 이렇게 됐어. 배당이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뭐 의도한 것도 아니고 보통 다 컴퓨터 배당을 하니까 네. 뭐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데 지금은 아니죠. 재판부 구성에 분명히 외적 요인이 생겼고 그것도 정치권에서 입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버렸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걸 헌재에서 어떻게 판결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지금 진보 성향이 더 많아져서 어떻게 판결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위헌성이 아예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번에 저는 좀 어려웠던 용어가 내란 전담부 설치법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시비를 벗어나기 위해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뭐예요?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은 네. 어떠한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이나 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사후적으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 재판을 하는 그런 법률을 우리가 네.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처분적 법률이 있었어요. 5.18 과거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예. 어떤 그것도 처분적 특별법. 예. 특별법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이 꼭 위헌이냐 그러지는 않고요. 네.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보통 합헌적으로 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5.18 사건도 마찬가지로 네. 특정 사건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금융실명제를 어느 날 전격 시행하면 그것도 처분적 법률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근데 이제 그건 대통령의 긴급 네. 재정명령으로 네. 발동이 된 거라서 네. 나중에 법률로 발동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으로 하고 네. 나중에 법안을 이제 그렇게. 사후적으로 보완을 한 케이스고 그래서 네. 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이 같은 사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정한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처분적 법률인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국민한테 그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나 이익을 주는 것은 네. 합헌으로 봐요. 근데 불이익을 주는 건 대부분 이헌적 요소가 크다. 네. 그리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처분적 법률이 대부분 합헌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보통 위헌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법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석열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네. 원래는 원래 기존 그 이제 재수정되기 전 법안 명칭에는 12.3 윤석열 그 다음에 비상계엄에 네. 대한 전담 재판부 네. 이렇게 쭉 열거가 네. 되는데 이번에 마지막에 지금 저 국회에
지금 곧 뭐 네. 표결에 붙여질 그 법안에는 그런 말들이 싹 빠지고 그렇죠. 대신 내란, 외환, 반란 네. 이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바로 네. 그런 일반적인 용어와 추상적인 용어를 그렇죠. 집어넣고 네. 구체적으로 인명과 사건을 그렇죠. 적시한 건 네, 네. 빼버렸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을 겨냥해서 만든 법이 아니고 네. 우리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내란적 상황, 그렇지. 앞으로 불법 계엄 이런 것을 정말 너무나 위중한 법 위반,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루기 위한 법이야. 네. 자, 이 법을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윤석열을 겨냥한 법은 아니란 게 나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처음적 어. 법률은 위헌 요소가 많죠. 기본적으로 아. 법률 자체를 만드는 게. 네. 네. 요거 진짜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네. 처분적 법률. 네. 근데 특히 지금 변호사님 말씀 중에서 재밌는 대목이 피고에게 어떤 이익을 줄 때는 그렇게도 위헌 네, 판결이 위헌은 나지 없어요. 않지만 네. 피고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네. 위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 위헌적 요지가 많죠. 어.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률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도 네. 그 수혜적, 그러니까 우리가 수혜적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떤 네. 이익이 되는 처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네. 것들은 다 대부분 세금을 합헌으로 면제해 뭐 준다. 그런 뭐. 것들은 네. 합헌으로 보는데 예.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들 아. 그런 것들은 대부분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해서 보통 안 하죠.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하죠. 네. 우리 법이 참 선진적이네요. 아니 법은 잘 돼 있다니까요. 법을 만들어서 문제지, 자꾸. 법을 만드는 일부 지금 과거에 안 그랬는데 진짜 민주당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변호사님 굉장히 논리적인 아니 위정적인 그동안 이런 분인데. 뭔가 이렇게 켜켜이 네. 쌓이셨던 것 같아. 네. 그런데 내란이란 말이 붙은 이번에 특례 법안이라고 돼 있던데요. 네, 네. 그러니까 내란이란 말이 붙은 이 특례 법안은 이번에 한번 구성되고 그다음에는 또 수십 년 사문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뭐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저는 형법에서 내란 외환죄는 예. 읽어보지도 않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 부분은 국가적 그러니까 우리 그 형법 교과서에 보면 예. 형법 조문에는 굉장히 앞쪽에 있어요. 100조인가 예. 형법의 100조, 101조 뭐 이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90 네. 몇 조인가 아마 네.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솔직히 공부할 때도 안 보고 넘어가는 파트입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판례도 없어요. 판례라는 게 대부분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예. 사건에서만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 네. 네. 그게 판례라서 네. 그걸 보지는 않아요. 네. 시험 뭐 이미 아. 학술적으로나 이게 법리적으로도 이런 게 있을까? 네. 실상은 일반 여적죄라든지 간첩죄와 관련해 가지고 네. 적국이라는 거 우리가 바꿔야 된다. 네. 이 개정 논의가 있었을 때 조금 네. 들여다봤을 뿐이지 이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북한 간첩도 있지만 네. 오히려 외국 산업 스파이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예, 예. 정말 기타 외국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논의만 있었지. 그래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조금 들여다봤을까? 그 외에는 솔직히 이런 법이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죠. 뭉텅이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아예 보지도 아. 않고. 근데 이번에 새롭게 봤죠. 시험 공부 새로 해야 되겠네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아마 이게 시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나올 것 같아요. 객관식 한 문제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조선일보 입사를 198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따지니까 40년 하고 약 6개월쯤 제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조선일보 참 좋은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구독 멤버십 신청하는데 1577-8585 번호 참 쉽죠. 1577-8585 이리 전화를 하시거나 또 카카오톡 조선일보 제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종이 신문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TV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을 펼치면은
다른 그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종이 신문은 정원을 거닐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종이 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이 종이 신문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 여러분에게 문 앞에 매일 새벽에 서비스되는 마지막 시점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 신문, 종이로 인쇄된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 신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만드는 그 보도 전문가들의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오는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런 대형 벽걸이 달력 여기에 집안 식구들 생일 표시하기 좋고 또 무슨 모임 표시하기 좋은 또 음력이 다 표시되어 있는 이 대형 2026년 붉은 말의 해 벽걸이 달력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짜리 책 한 권 드립니다. 이 책은 하루 10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신문 필사, 이 책 양장본으로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되어 있는 정연된 문장의 글을 필사를 하시면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께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절찬리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시면은 조선일보 멤버십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